기간조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단순 도뇨의 목적은 1. 매시간 소변량을 측정하기 위해 2. 방광을 지속적으로 세척하기 위해 3. 전신 마취를 하고 장시간 수술을 받는 동안 방광의 팽만을 막기 위해 4. 의식이 없는 요실금 환자의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5. 무균적인 소변 검사물을 일회성으로 수집하기 위해 정답은요? 무균적인 소변 검사물을 일회성으로 수집하기 위해 단순 도뇨는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소변을 빼주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이게 맞고요. 매 시간 소변량을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회성이에요. 또 방광을 지속적으로 세척하기 위해 아니죠. 전신 마취하고 장시간 수술을 받는 동안 방광의 팽만을 막기 위해서는 유치 도뇨를 해야 되고요. 의식이 없는 요실금 환자의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 도뇨가 더 어울리죠. 단순 도뇨는 한번 그냥 소변 뽑고 끝나는 거거든요. 단순 도뇨하는 목적, 환자가 소변을 못 봐요. 요가 많이 쌓여있고 정체되어 있으면 방광이 팽만되어 있죠. 이거를 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단순 도뇨를 합니다. 또는 어떤 검사하기 전에 방광을 비우기 위해서 단순 도뇨를 하고요. 수술하기 전에 방광을 비워내야 그 인접 장기가 잘 보이고 손상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 소변을 빼주는 게 단순 도뇨가 되겠어요. 단순 도뇨의 목적은 잔뇨량의 측정이다. 일회성으로 소변을 빼기 위해서이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혼입을 교환하는 침상은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인데 침상을 교환해야 돼요. 어떤 상태일까요? 환자가 부동 환자, 움직일 수 없는 환자인 경우가 많겠죠? 1. 빈 침상, 2. 개방 침상, 3. 크레들 침상, 4. 사용 중 침상, 5. 골절 환자 침상. 환자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 정답? 사용 중 침상 되겠습니다. 빈 침상. 환자가 새로 입원했어. 그때 쓸 수 있는 게 빈 침상이에요. 개방 침상은 뭐예요? 개 엑스레이실 갔어.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했죠? 입원 환자가요.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서 잠깐 검사실 갔을 때 비어 있잖아요. 이때 개방 침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준비해줘야 되는 침상. 또 크레들 침상은요, 화상 환자, 이 침구가 너무 무거워, 이불이 무거워서 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동굴처럼 만들어 놓은 거, 화상이나 피부염에 크레들 침상을 쓰죠. 또 골절 환자 침상, 딱딱한 침들을 쓴다고 했어요. 침상 준비 순서, 밑고반 윗담침 또는 밑고반 크 윗담침. 이거 초성 암기해보세요. 밑고반 윗담침, 밑혼입을, 고무포 또는 방수포란 말로 변경해도 아셔야 돼요. 또 반혼입을 올리고 윗담침, 윗혼입을 담요, 침대포 또는 베갯잎 이렇게 가는데 크레들의 위치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밑고반 크 윗담침 이걸 다 기억하면 반혼이불과 윗혼이불 사이가 크레들이구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방수포가 왜 필요해요? 뭐가 질질 흐르니까. 요실금 또는 상처배, 구토물, 설사, 전신 마취하고 수술한 환자는 방수포를 깔아주는 게 좋다. 욕창 예방을 위한 간호보조 활동. 이 침구류가 주름지지 않게 팽팽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해준다. 입원 예정인 환자를 위한 빈 침상 만들기 방법은 밑혼 이불은 주름이 없도록 팽팽하게 깐다. 이불을 팽팽하게 깔아야 욕창이 안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전동 시 간호보조 활동은 전동이 뭔지 알아야겠죠? 1. 전입 시 가져온 약물은 버린다. 2. 전입 시 병동 시설에 대해 안내한다. 3. 전출 시 퇴원 처리 후 다시 입원 수속을 한다. 4. 전출 시 의무 기록을 정리하여 의무 기록실로 보낸다. 5. 전출 시 환자 보호자가 전입 병동을 찾아가게 한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전입 시 병동 시설에 대해 안내한다. 우리 이런 거 왜 배워요? 입원실 있는 그런 의원에 우리가 취업할 수 있거든요. 의원은 29병상까지 또 병원급은 30병상 이상이잖아요. 의원급이든 병원급이든 입원 병실이 있는 곳에 취업하면 우리가 전동이라는 걸 시킬 수도 있어요. 전동은 뭐예요? 병원은 같아요. 입원한 그 환자가 과만 다른 과로 옮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환자였는데 갑자기 막 선망이 왔어. 수술하고 나서. 그러면 신경과로 보내는 거죠. 이게 전동입니다. 그래서 전동을 우리가 시킬 수 있어요. 전입 시 가져온 약물을 버리겠어요? 같이 보내야죠. 그쵸? 또 전출 시 퇴원 처리 후 다시 입원 수속을 한다? 전출하면은요 퇴원이 아니죠. 그냥 다른 과로 리퍼하는 거죠. 전출 시 의무 기록을 정리하여 의무 기록실로 보낸다?
다른 과로 보내면 됩니다. 환자 보호자만 전입병동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안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전동에서 중요한 이론. 전동은 병원은 같은데 과만 다른 과로 옮기는 것을 전동이라고 해요. 전동도 국가고시에 정말 빈출 키워드잖아요. 그쵸? 의사의 처방을 확인한다. 전동 병실을 확인한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정형외과예요. 귀간조 환자분 오후에 신경과로 리퍼해야 되는데 몇 시쯤 가면 될까요? 이런 거 물어봐야 됩니다. 전동 병동에 연락한다. 몇 시쯤? 2시요. 점심 먹고. 네, 알겠습니다. 전동 가능한 시간을 확인한다. 환자의 모든 것을 챙겨서 해당 병동으로 보내는 거예요. 물품, 약, 의무기록지, 차트 이런 거를 그쪽에서도 받아야, 야, 이 환자가 정형외과 이 무릎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선망이 왔구나. 뭐 이래서 뭐 뇌를 뭐 MRI를 찍어본다든지 이렇게 처치를 할 수 있죠. 아니면 선망약을 먹는다든지. 환자에게 전동에 대해서 알려야겠죠? 또 태연 씨 환자 간호 뭐 3개월 후에 한번 찾아오세요. 뭐 물리치료는 이렇게 하시고요. 약 잘 드시고요. 뭐 이런 거 체크해 줍니다. 집에서 해야 될 운동은 요런 거예요. 약은 이렇게 드시고요. 식사는 뭐 단백질 위주로 이렇게 드세요. 이런 거 간호조무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동식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시설 안내, 화장실은 저기 있고요. 입원실은 여기 있어요. 이런 거 안내할 수 있다. 환자가 병동으로 옮길 때 전입 병동으로 인계해야 하는 거, 뭐 투여약물, 뭐 처방전 이런 거 다 같이 보낸다. 전동 문제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병동에서 전입한 의사소통 가능한 환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환자에게 이름과 등록번호를 개방형으로 질문한다. 성함 어떻게 되세요? 귀간조입니다. 네, 주민번호 앞자리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알지만 물어보고 대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위경련이 나서 119를 한번 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호자가 뭐 얘기를 해도 옆에서 뭐 이름 뭐예요? 주민번호 앞자리 뭐예요? 이런 거 환자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이거 직접 대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병원 가면은 신분증 무조건 지금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가시면 병원 치료 못 받습니다. 신분증 가져가세요. 입원 환자가 집에서 복용하던 약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옳은 행동은 입원 환자가요 집에서 뭐 먹던 영양제도 많을 수 있고요. 혈압약, 당뇨약, 막 고지혈증약, 아스피린 여러 가지 약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되고 지혈이 안 되면 안 돼 이랬을 경우는요 그 약 일단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일단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환자에게 다시 안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아스피린 일주일 뭐 금지하셔야 돼요. 뭐 이런 거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모르면 무조건 보고를 해야지 내 판단으로 했다가 그 책임을 온전히 다 뒤집어 쓰셔야 됩니다. 위험해요. 병원 일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환자와의 유대감은 굉장히 뭐 보수적이지 않게 능동적으로 유동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아픈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 감성 지수를 그때는 좀 스탑하셔야 됩니다. 잘못되면은 힘들어요. 무의식 환자의 구강 분비물 배액을 촉진하고 흡인 방지하는 자세. 고개를 옆으로 하던지 상체를 올리는 자세겠죠. 1. 심스 자세. 2. 앉은 자세. 3. 바로 누운 자세. 4. 골반 내진 자세. 5. 배 횡하위. 정답은요? 1번 심스 자세 되겠습니다. 무의식 환자니까 앉은 자세가 어렵다. 그래서 심스 자세. 약간 복와 위죠? 엎드린 상태에서 약간 왼쪽으로 그 심스 자세가 적합하겠다. 국가고시는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답이 됩니다. 앉은 자세가 틀렸다기보다는 상체 올리는 거니까 맞지만 무의식 환자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스 자세가 적합한 답이 되겠습니다.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 신체 보호대를 적용 시 주의사항은 1. 보호대는 침상 난간에 묶는다. 2. 보호대를 2시간마다 풀고 적용 부위의 순환 상태를 확인한다. 3. 환자가 움직일 때마다 신체가 조여지게 묶는다. 4. 보호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대를 적용한다. 5. 보호대를 일시적으로 풀어줄 경우 환자를 혼자 있게 한다. 정답은요? 2번 보호대를 2시간마다 풀고 적용 부위의 순환 상태를 확인한다 되겠습니다. 보호대는 침상 난간에 묶는 게 아니에요. 침상 난간을 올렸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아요. 침상 틀에 묶는 게 낫다. 또 환자가 움직일 때마다 신체가 조여지게 묶으면 안 되죠. 의사 처방을 토대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보호대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면 낙상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 같이 있어야 되겠죠. 보호대의 적용 원칙. 신체 보호대는 사용 절차에 따라서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한다. 보호대를 2시간마다 풀고 적용 부위의 순환 상태를 확인한다. 중요하죠? 국가고시에 나와요. 2시간마다 30분 풀고 관절 운동과 피부를 자주 관찰한다. 보호대는 침상 틀에 묶는다는 거. 의사 처방을 토대로 환자의 동의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라. 응급상황 시 쉽게 풀 수 있는
매듭법, 클로로이치 매듭법을 사용한다. 손목, 발목 등의 뼈가 돌출된 부위는 패드를 댄다. 찰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력을 고루 분산시키기 위해서. 드레싱 돕던 중 환자 혈액이 간호조무사 손에 묻었을 때 올바른 손 위생은 피가 묻으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1. 알코올 젤로 손을 문지른다. 2.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다. 3. 소독제를 묻힌 솔로 손을 문지른다. 4. 소독제가 함유된 티슈로 손을 닦는다. 5. 포비돈 아이오딘으로 아랫팔과 손을 닦는다. 정답은요? 피가 묻었으면요, 물을 이용해서 비누로 씻으셔야 돼요. 더군다나 혈액이죠? 찬물에 씻어야죠. 피, 소변, 대변, 고름 이런 것들이 묻었을 때는 무조건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닦아주세요. 멸균 물품을 다룰 때 주의사항은 1. 멸균 물품은 사용하기 30분 전에 개봉해둔다. 2. 펼쳐놓은 멸균 시트를 가로질러 물품을 전달한다. 3. 유효일자가 가까운 멸균 물품을 보관장 뒤쪽에 배치한다. 4. 멸균포의 가장자리 내 2.5cm는 멸균 영역으로 간주한다. 5. 멸균통에서 거즈를 꺼낼 때는 멸균 전달 집게 이동겸자를 이용한다. 정답은요? 이동겸자로 뭔가 전달을 합니다. 멸균 물품 다룰 때 30분 전에 개봉한다? 또 이게 오염되죠. 가로질러 이런 표현 틀려요. 유효일자가 가깝다. 유통기한이 짧다는 거죠. 앞으로 뽑아야죠.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거 뒤로 배치해야죠. 아시겠죠? 멸균포 내의 가장자리는 멸균 영역이 아니죠. 오염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부분만 우리가 멸균으로 생각하죠. 멸균통에서 거즈를 꺼낼 때 이동겸자를 쓴다. 멸균, 모든 미생물, 바이러스, 세균의 아포까지 다 완전히 제거하는 거. 또 멸균포 여는 순서,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기억하시죠?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붕대 감을 때 주의사항은 1. 말단 부위 끝까지 감는다. 2. 상처 부위 위에 매듭을 짓는다. 3. 체간부에서 말단부를 향해 감는다. 4. 관절을 충분히 신전한 상태에서 감는다. 5. 뼈 돌출 부위에 거즈나 면패드를 대고 감는다. 정답 5번 뼈 돌출 부위에 거즈나 면패드를 대고 감는다. 이유는요? 균일하게 압박이 가해져야 되니까요. 1번 말단 부위 끝까지 감는다. 이거는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감지 않고 말단은 노출시킨다. 2번 상처 부위 위에 매듭을 짓는다. 상처 위에는 매듭을 묶지 않는다고 했어요. 상처 위에다가 뭔가 해야 되면은요, 느슨하게 감아준다. 또 체간부에서 말단부를 향해 감는 게 아니에요. 말단부터 중심 쪽으로 감아준다. 관절을 충분히 신전한 상태에서 감는다. 이거 관절의 각도를 굉장히 넓힌 상태에서 붕대를 감지 않고 약간 구부린 상태, 오히려 굴곡이 더 맞겠죠. 붕대법 처음과 시작은 환행대이다. 다음 설명하는 소독제는 농도에 따라 손소독도 되고 관삽입 부위의 피부소독, 점막소독 등에 사용함. 피부에 존재하는 그람 양성균에 대해 소독력이 높음. 결핵균, 바이러스, 포자에는 살균력이 없음. 1. 알코올 2. 과초산 3. 클로르헥시딘 4. 사급 암모늄염 5. 포비돈 아이오딘. 정답은요? 3번 클로르헥시딘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요, 치과에서 처방을 해줍니다. 약국 가면은 약간 핑크색 가그렉을 주거든요. 그게 바로 클로르헥시딘, 헥사메딘이에요. 점막 소독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살균력은 없다 했어요. 그렇게 세지는 않다 이거거든요. 소독과 멸균 차이는요, 아포가 있냐 없냐입니다. 아포, 균의 씨앗까지 다 죽인다면 아포를 포함해서 모든 미생물을 죽이면 멸균이 되고요. 아포를 제외한 모든 미생물을 죽인다? 소독이죠. 모든 종류의 미생물을 사멸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소독제는 이런 문제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소독제 문제 연달아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1. 페놀 2. 75% 알코올 3. 사급 암모늄염 4. 2% 글루타르 알데히드 5. 0.5% 클로로헥시딘. 높은 수준의 소독제는요, 2% 글루타르 알데히드입니다. 모든 종류의 미생물을 사멸할 수 있는 거 글루타르 알데히드 2%. 이렇게 높은 수준의 소독제는 피부에 써서는 안 돼요. 피부나 인체에 써서는 안 된다. 이런 기구 같은 거 닦을 때는 가능하다. 글루타르 알데히드요. 알코올. 우리 피부 소독하죠? 주사 맞기 전에 알코올로. 또 베타딘, 요오드딩크 다 피부 소독제예요. 높은 수준의 소독제, 글루타르 알데히드 또는 올소, 푸탈 알데히드, 7.5%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이 다 높은 수준의 소독제고 피부나 인체에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점막 소독에 쓰인다. 피부에 존재하는 그람 양성균에 대해서는 소독력이 높다.
하지만 뭐 살균력이 그리 높은 건 아니다. 클로로헥시딘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르면은요, 검색을 해보세요. 클로로헥시딘 검색하면요, 외과기계 살균이나 수술 전에 피부 소독에 사용되는 소독제다. 또 상처를 깨끗이 하거나 치태를 예방하거나 아구창 치료하거나 돈요관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도 사용한다. 임신 중에 사용해도 안전하다. 클로로헥시딘은 알코올, 물, 계면 활성제와 혼합할 수 있다. 침상 목욕 시 주의사항은 1. 발목에서 대퇴 쪽으로 닦는다. 2. 목욕물의 온도는 30도를 유지한다. 3. 눈은 비누를 묻힌 물수건으로 닦는다. 4. 문을 열어두어 방 안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한다. 5. 왼팔에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 경우 왼팔의 환희부터 벗긴다. 정답은요? 1번 발목에서 대퇴 쪽으로 닦는다 되겠습니다. 말초에서 중심 쪽으로 닦아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했어요. 목욕물의 온도 침상 89. 89는 뭐 더하기 뭐죠? 43에서 46 더하면 89죠? 43에서 46도가 침상 목욕물의 온도라는 거. 눈은 비누를 묻히지 않는다 그랬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고 했습니다. 문을 열어두어 춥죠. 문은 닫고 목욕을 해야 되고요. 왼팔에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 경우 왼팔의 환희부터 벗긴다. 벗건마 벗길 때는 건강한 쪽 먼저 벗긴다고 했죠. 주사 맞고 있는 쪽 불편한 쪽이에요. 오른팔부터 벗긴다. 이게 맞겠습니다. 침상 목욕 시 주의사항. 성인 환자의 침상 목욕 방법.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두꺼운 발톱은 더운 물에 담갔다가 자른다. 눈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목욕물의 온도는 43에서 46도를 유지한다. 팔은 손끝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닦아준다. 침상 목욕 순서 얼팔가, 얼굴, 또 팔, 그리고 가슴 이렇게 닦습니다. 얼굴, 목 닦고요. 손, 팔 닦고요. 가슴 닦고 복부 닦고 발, 다리, 또 등, 둔부, 회음부, 마지막에 손톱, 발톱 잘라주면 되겠어요. 눈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침상 목욕은 말초에서 중심 쪽으로, 팔끝에서 팔 쪽으로, 종아리에서 허벅지 방향으로 닦는다. 아시죠? 침상 목욕물 온도, 침상 89, 43에서 46도가 되겠습니다. 구강간호를 돕는 방법은 1. 치아뿐 아니라 혀도 닦아준다. 2. 이동 겸자는 치아에 직접 닿게 사용한다. 3. 클로로헥시딘 원액으로 치아를 닦아준다. 4. 곡반의 볼록한 부분이 환자의 턱 밑으로 가도록 놓는다. 5. 가산화수소로 입안을 소독한 후 헹궈내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요? 1번 치아도 닦고 혀도 닦아줘야 되죠. 이동 겸자 치아에 직접 닿지 않는다는 거. 클로로헥시딘 원액으로 치아를 닦아준다? 아니죠. 희석액으로 가글 정도 해줄 수는 있겠습니다. 곡반의 오목한 부분이 턱 밑으로 가야지 받쳐주겠죠. 과산화수소는요 4대1로 물과 섞어서 백태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헹궈내야죠. 일반 구강간호와 특수 구강간호가 있죠. 일반 구강간호. 앞니의 안쪽 면을 닦을 때는 칫솔을 세워서 닦는다. 어느 순서로 닦죠? 윗니 중에서 앞니 닦고 어금니 닦습니다. 아랫니 중에서 앞니 닦고 어금니 닦는 거예요. 치아의 바깥쪽 먼저 닦고 어금니의 안쪽을 닦는다. 칫솔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부드럽게 닦는다. 혀는 너무 깊숙하게 닦지 않는다. 왜? 혀 안쪽이나 목젖을 자극하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혈액 응고장애가 있을 때는 치실 쓰지 않는다. 피가 안 멈출 수 있으니까. 혈액 응고장애 대표적인 거 혈우병 같은 거요. 그리고 아스피린 먹는 환자도 치실을 쓰지 않는다. 피가 안 멈출 수 있으니까. 환자의 손발 관리를 돕는 방법은 1. 손톱의 측면을 깊게 깎아준다. 2. 발가락 사이에는 로션을 발라준다. 3. 냄새가 심한 경우 맨발 상태를 유지한다. 4. 두꺼운 발톱은 더운 물에 담갔다가 자른다. 5. 손톱 밑은 예리한 기구를 이용하여 다듬어준다. 정답은요? 4번. 두꺼운 발톱은 더운 물에 담갔다가 자른다입니다. 노인인 경우 손발톱이 더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거든요. 더운 물에 담갔다가 조금 불려서 자른다.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중요한 거예요. 손톱의 측면을 깊게 깎아준다. 상처나면 다치죠. 발가락 사이사이에는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라는 거. 뒤꿈치에 바르죠. 발바닥에도 바릅니다. 냄새가 심한 경우 맨발 상태를 유지한다. 더 냄새나죠. 면역말이 좋겠죠. 땀 흡수가 되게. 손발 밑은 예리한 기구를 이용하는 것은 좀 피한다. 발 뒤꿈치에 크림을 발라준다. 발톱은 일자로 깎아준다. 이런 발관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환자 바지 갈아 입힐 때 옳은 것은 입힐 때죠.
입마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입힐 때는 마건, 마비된 다리 먼저 그리고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가 오른쪽이죠. 오른쪽 먼저 입혀야 된다.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보기를 보세요. 1. 왼쪽 다리에 바지를 먼저 입힌다. 딱 틀렸죠. 2. 오른쪽 다리에 바지를 먼저 벗긴다. 먼저 입힌다잖아요. 그쵸? 3. 왼쪽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주의하며 입힌다. 구부러지지 않게 하면서 옷을 입힐 수 있나요? 4. 간호조무사 쪽 침대 난간을 올린 상태에서 입힌다. 침대 난간 올린 상태에서 입히면 너무 불편하죠. 5. 오른쪽 다리는, 불편한 쪽 다리는 바지의 발목에서 허리 부분까지 모아 잡아 입힌다. 입마건, 오른쪽 먼저 입히는 거. 정답 5번. 이렇게 해서 5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마비 대상자 입히는 순서, 벗기는 순서 이걸 알면 되는데요. 여러분은 둘 다 외우면 둘 다 틀리죠? 입히는 순서만 기억하세요. 입, 마, 건. 입힐 때는 마비된 다리 먼저 그리고 건강한 다리가 나중인 거예요. 마비된 다리 먼저 입히고 건강한 쪽을 입힌다. 만약에 상의를 입힐 때는요.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야겠죠? 마비 쪽, 머리, 건강한 쪽. 또 수액을 맡고 있는 대상자야 중간에 수액이 들어가면 됩니다.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이 들어가든지 중간에 들어가면 되고요. 입, 마, 건. 입힐 때는 마, 건. 마비된 쪽 먼저 그리고 건강한 쪽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벗길 때는요. 벗건마겠죠? 마건이 아니라 건마 뒤집어야죠. 그쵸? 그러면 건강한 쪽 먼저 마비 쪽 중간에 머리나 수액이 들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입마건 입을 때는 마비 쪽 먼저 그리고 건강한 쪽 상체든 하체든 마찬가지예요. 상체는 머리나 수액이 중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죠. 왼쪽 편마비 환자 상체 옷 입히는 방법은 입마건 왼쪽 먼저 입힌다. 이런 그림을 고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벗을 때라고 하면요. 벗건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벗는 그림을 고르셔야겠죠.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시행 방법은 1. 힘을 주어 강하게 한다. 2. 발끝부터 머리까지의 순서로 한다. 3. 가능한 관절 가동 범위 내에서 움직여준다. 4. 대상자가 피로감을 느낄 때까지 지속한다. 5. 좌우 양쪽 부위 관절을 동시에 움직여준다. 정답은요? 가능한 한 관절의 가동 범위 내에서 움직여줘야 부상이 없어요. 힘을 주어 강하게 한다? 관절이 아프면 멈춰야겠죠? 수동적 관절 범위 운동. 관절이 아프면 멈춘다. 이게 맞아요. 힘을 줘서 끝까지 뭐 강하게 한다? 이런 거 틀리죠. 피로감을 느낄 때까지 지속한다? 이런 게 틀려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5분에서 10분을 넘기지 않는다. 또 관절 운동은 적절한 범위로 관절의 가동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지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면요. 부상이 있어요. 관절에 따라서 3번씩 반복한다. 관절에 부종이나 염증이 발생했어. 손상이 있으면 운동하지 않는다. 간호조무사는 환자 가까이에 서서 신체 역학을 이용하여 운동을 시행한다. 한쪽하고 한쪽 하는 것입니다. 양쪽을 동시에 움직이지 않아요. 침상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옳은 것은 1. 기립성 저혈압 징후가 있는지 살핀다. 2. 환자를 휠체어 앞쪽에 걸터 앉혀준다. 3. 환자의 바지를 잡고 회전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4. 환자를 휠체어에 앉히기 전 휠체어의 발 받침대를 내린다. 5. 편마비 환자의 경우 마비된 쪽 침대 난간에 휠체어를 붙인다. 정답은요? 1번 기립성 저혈압 징후가 있는지 살핀다. 침상에 누워있다가 휠체어로 앉을 때 갑자기 어지러우면요 낙상을 입으니까 기립성 저혈압 징후가 있는지 살핀다 뭐 이런 것도 맞습니다. 다른 건 왜 틀렸을까요? 환자를 휠체어 앞쪽에 걸터 앉혀준다? 안 돼요. 깊숙이 앉혀야 되고요. 환자의 바지를 잡는 게 아니죠. 몸통을 잡아야 됩니다. 환자를 휠체어에 앉히기 전에 발 받침대를 내리면 앉힐 수가 없어요. 앉고 나서 발을 받쳐주는 게 발 받침대니까요. 편마비 환자의 경우 이 마비된 쪽 침대 난간에 휠체어를 붙이는 게 아니라 항상 건강한 쪽에다가 휠체어를 대어줘야 됩니다. 다음 체위는 체위 문제죠. 산후 자궁 후굴 예방, 자궁 내 태아 위치 교정, 월경통 완화의 자세래요. 1. 보기, 2. 측이, 3. 스륜이, 4. 반자위, 5. 절석이. 이 체위를 들으면 딱 그 자세가 머리에 그림으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정답은요? 3번 슬흉이. 이거 요가 자세예요. 산 후에 자궁이 이렇게 뒤로 빠지는 후굴을 예방해주고 자궁 내의 태아 위치도 정상으로 교정해주고 생리통 완화 자세가 바로 슬흉위 되겠습니다. 머리는 아래 있고요. 이렇게 엉덩이 위로 쭉 빼는 자세 아시죠?
다음 치료적 의사소통은 환자가 말하기 힘든 내용을 이야기할 때 생각을 정리하고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며 기다린다. 이게 지금 포인트죠. 시간을 주면서 기다리래요. 1. 반영 2. 침묵 3. 조언 4. 안심시키기 5. 개방적 질문. 정답이요? 2번 침묵입니다. 어느 정도 가만히 그냥 들어만 주고 혼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침묵이에요. 이게 치료적인 의사소통입니다. 혹은 인간관계에서 상대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는요, 침묵하는 게 더 그 사람을 좀 긴장시킬 수 있어요. 주저리 변명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의사소통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반영은 뭐예요? 반영, 말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어떤 말을 했어? 그 말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 사람이 나타낸 느낌이나 내용을 내가 다시 재조합해서 표현하는 거. 이게 반영이고요. 침묵은 시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거죠. 수용은요,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거. 또 조언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스스로 자세를 변경할 수 없는 환자, 욕창 예방법은 자세 스스로 못 변경해요. 부동 환자죠. 욕창 예방법 1. 수동 운동과 움직임을 제한한다. 2. 침대 밑톤이불에 주름을 펴준다. 3. 앉아있는 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한다. 4. 체위 변경을 해줄 때 대상자를 끌어당긴다. 5. 발적 있는 피부를 강하게 마사지해준다. 정답은요? 침구류를 이렇게 팽팽하게 주름을 펴준다. 이게 욕창 예방법이에요. 수동운동 움직임 제한하지 않는 게 좋죠.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는데 앉아있을 때는 1시간마다 변경해줘야 돼요. 누워있을 때는 2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할 때 대상자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탈골될 수 있어요. 상처날 수 있어요. 안 돼요. 강한 마사지 하지 않습니다. 사지마비 성인의 침상 세발 간호보조 활동은 1.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2. 두피의 습기는 남기고 머리카락 끝은 말린다. 3. 침대의 높이는 간호조무사의 무릎 높이로 유지한다. 4. 머리카락이 엉켰을 때 머리카락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어준다. 5. 혈액이 머리카락에 묻어있는 경우 뜨거운 물로 혈액을 먼저 닦아준다. 정답은요? 1번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이런 표현 맞고요.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그러면 또 틀리는 거예요. 두피의 습기는 남기지 않죠. 다 말려줍니다. 침대 높이는 간호조무사 무릎 높이, 허리 높이가 좋다라는 거. 머리카락이 엉켰을 때는요. 머리 끝에서 두피 쪽으로 거꾸로 어떻게 빗어요? 두피에서 머리카락 끝 쪽으로 약간 빗에 물을 묻혀서 빗는 게 좋고, 머리에 만약에 막 피떡이졌어. 그러면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죠. 혈액이 머리카락에 묻어있는 경우 찬물로 혈액을 먼저 닦아준다. 항상 혈액, 체액, 단백질 성분은요, 뜨거운 물에 응고되니까 찬물로 먼저 씻고 더운 물로 비누칠해서 닦는다. 찬물 다음에 더운 물. 이것도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할 것 없이 자주 나오는 거 찬물 먼저 그 다음에 더운 물입니다. 침상 세발. 세발은요, 베드 샴푸. 침상에서 머리 감기는 거. 창문을 닫고 방이 따뜻한지 확인한 후에 목에 수건 말고 나서 머리를 감기는데 너무 목을 뒤로 제끼면 과도한 신전을 하게 되면 위험하니까 목에 과도한 신전을 막아준다. 환자를요, 머리를 침상 가장자리로 옮겨야 돼요. 눈과 귀를 작은 수건으로 덮어주고 비눗물 안 들어가게 샴푸를 하는데 물로 일단 적시고 샴푸를 머리 전체에 묻혀서 이 손끝으로,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문질러 주는 거지 손톱은 안 돼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혈액이 머리에 붙어 있어. 과산화수소를 닦는데 원액 아니죠? 물을 4배 더 탑니다. 물 대 과산화수소가 1대4가 아니라 4대1이에요. 4대1. 물이 4배라는 거예요. 의식 없는 기관 내 삽입 환자에게 제공하는 구강활동은 1. 잇몸을 제외하고 입안을 닦아준다. 2. 클로로 헥시딘 원액을 적신 솜으로 닦아준다. 3. 간호조무사 쪽으로 치기를 하거나 고개를 돌려준다. 4. 겸자를 입속 깊숙이 삽입하여 혀를 강하게 닦아준다. 5. 겸자의 끝이 치아에 닿을 수 있게 소독솜을 겸자에 끼운다. 3번 간호조무사 쪽으로 돌려야겠죠. 잇몸을 포함해서 입안을 닦아준다. 클로로헥시딘은요, 임플란트 수술하고 왜 받는 핑크색 그 소독액입니다. 겸자를 입속 깊숙이 넣으면은 구토할 수 있겠죠. 위험해요. 특수구강 간호와 일반 구강 간호가 있는데요. 특수한 구강 간호, 환자가 좀 이게 제대로 못하는 환자, 무의식 환자, 산소요법 받거나 안면마비, 편마비 환자, 금식을 길게 한 환자, 콧줄 꼽은 환자, 이런 경우에 특수 구강간호를 합니다. 구강간호 후에 입안에 있는 물기를 닦아내지 않으면 또 사례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 흡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기를 닦아내고요. 무의식 환자에게 구강간호할 때 체위는요, 상체를 올리거나 또는 치기로 옆으로 돌려야겠죠.
무의식 환자 구강간호 사용할 수 있는 용액 과산화수소나 붕산수. 입술에는 뭘 발라요? 바셀린이나 미네랄 오일을 발라줍니다. 과산화수소 많이 쓰이죠? 구강 용액으로도 쓰이고요. 백티 낀 혀의 죽은 조직에도 효과적이고 구취를 제거할 수도 있고요. 머리에 피떡 졌을 때도 과산화수소를 쓴다. 특수 구강 간호에 사용할 수 있는 용액들 붕산수, 증조수, 과산화수소, 생리식염수, 글리세린, 오일, 클로로헥시딘 등입니다. 글리세린이랑 미네랄 오일은 먹는 게 아니에요. 입술만 발라주는 거고요. 화장품의 원료가 글리세린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미끄덕미끄덕한 거. 원액을 다 쓰는 게 아니죠. 붕산수, 증조수,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은 다 희석액입니다. 2~3% 붕산수, 2~3% 증조수. 과산화수소는 물이 4배가 더 많다. 또 생리식염수의 농도는요 0.9%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셀라인. 우리가 보통 수액 맞고 이럴 때 셀라인 섞어서 많이 맞죠? 왼쪽 편마비 환자 상위 입히는 방법은 입, 마, 건 요 세 글자의 초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입힐 때는 마, 건, 마비된 쪽 먼저 그리고 건강한 쪽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 맞는 팔, 수액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입, 마, 건 입힐 때는 마비 쪽 먼저 그 다음에 건강한 쪽. 마비 쪽이 어느 쪽이에요?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을 입히는 그림을 고르셔야 되죠. 1번하고 4번이 왼쪽으로 입히는 그림인데요. 간호조무사의 위치가 입히고자 하는 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편마비 대상자 입히는 순서 입, 마, 건, 벗기는 순서 벗, 건, 마. 입마건 하나 외우면요. 벗을 때는 건마 이렇게 뒤집으면 되잖아요. 마비 쪽 먼저 그리고 건강한 쪽이다.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 맞는 팔, 수액이 들어가면 됩니다. 능동,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중 어깨의 과신전은 이건 그냥 암기하세요. 모르시면. 정답 1번이에요. 뒤로 팔을 이렇게 제끼는 거 이게 과신전입니다. 신전은요, 관절의 각도가 커지는 거, 서로 멀어지는 거, 관절을 펴는 것이 신전이죠. 어깨의 과신전이 되겠어요. 요 사진이요. 요거 하나 보고 갈까요? 점선이 있던 부분이 원래 팔이 있던 위치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위로 올렸죠? 외회전이에요. 외회전. 요것도 국가고시에 나왔었다. 모르면 암기하세요. 그림 보고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왔던 부분이 자주 나오니까요. 그리고 뭐 굴곡, 신전, 과신전, 외회전, 내회전 이런 문제 딱 한 문제 나오거든요. 틀리셔도 합격에는 지장은 없어요. 외회전, 내회전, 과신전 이 정도. 굴곡은요, 각이 감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면서 각도가 줄어들죠. 이것을 굴곡이라고 합니다. 목발을 이용하여 평지를 보행하는 환자 돕는 방법은 목발 평지 나왔습니다. 뭐 올라갈 때냐 내려갈 때냐 이런 거 물어보진 않았어요. 1. 머리를 숙이고 바닥을 보면서 걷게 한다. 2. 팔꿈치를 90도로 굽혀서 손으로 손잡이를 잡게 한다. 3. 목발 사용 전에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충분히 시킨다. 4. 환자의 애과를 목발 위쪽 고무 받침에 대어 몸무게를 지탱하게 한다. 5. 목발을 처음 적용하여 보행하는 경우 보폭을 넓게 하여 걷다가 점점 보폭을 좁혀 걷게 한다. 정답은요? 정답 3번. 목발 사용 전에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충분히 시킨다 되겠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바닥을 보면서 걷는 게 아니죠. 머리는 들어야 되고요. 앞을 보면서 걷는다. 팔꿈치를 90도로 굽힐 수는 없어요. 한 30도 각도 정도 되겠습니다. 환자의 애과, 겨드랑이죠? 이 겨드랑이를 목발 위쪽 고무 받침대에 대어 이거는 맞는데 몸무게를 지탱을 겨드랑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애과에 하는 게 아니라 손목, 팔목, 손바닥으로 몸무게를 지탱해야 돼서 손이 엄청 아픕니다. 목발을 처음 적용하여 보행할 때 보폭을 조금씩 해서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은 넓히는 게 좋겠어요. 목발 보행의 원칙. 머리를 들고 앞을 보면서 걷는다. 애과가 아닌 손목이나 팔목, 손바닥으로 몸무게 지탱한다. 목발 사용 전에 충분히 운동을 한다. 이거예요. 짧게 걷다가 넓힌다. 목발 올라갈 때 건강 세트. 평지나 내려갈 때 세트 건강이죠. 건강 세트만 기억하세요. 건강한 다리 먼저 올라가고 세트가 가는데 세트는 아픈 다리와 목발 동시에 가는 것입니다. 왼쪽 다리가 만약에 불편해요. 그러면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건강한 다리는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올리고 아픈 왼쪽 다리랑 목발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팡이는요. 올지건마. 지팡이 올라갈 때 건강한 다리 그리고 마비된 다리 간다. 지팡이 올라갈 때 올지건마. 지건마예요. 목발 올라갈 때 건강 세트. 치매 환자 의사소통 방법은 1. 높고 큰 목소리로 말한다. 2.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한다. 3.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설명한다. 4. 문법에 맞는 긴 문장으로 대화한다. 5.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정답은요. 5번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1번 높고 큰 목소리? 아니죠. 이해할 수 있게 낮은 목소리, 치매에 놓이는 속도에 맞춰서 말한다. 이게 더 적합하죠. 2번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한다. 요거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아이를 대하듯이 하면 안 되고요. 반말 쓰면 안 됩니다. 3번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설명한다. 가뜩이나 치매라서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간결하게 짧은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쉽게 얘기해야 되고요. 4번 문법에 맞는 긴 문장으로 대화한다. 짧은 문장, 쉬운 문장이 좋아요. 노인과의 의사소통 방법, 의사소통 문제 꼭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노인의 시야 내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르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됩니다. 보통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크게 높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싫어해요. 낮은 어조로 차분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자음과 모음이 있다고 하면은요, 자음을 분명히 말하래요. 자음이 뭐예요? 지읒, 이응, 이런 것들이 자음입니다. 자음을 분명히 말하고 몸짓이나 얼굴 표정, 제스처를 사용한다. 자음을 강조했을 때 발음이 굉장히 또박또박해지거든요. 노인성 장애, 고음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중음이나 저음이 더 낫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고 입모양을 뚜렷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하고 간단하고 짧게 말하는 게 좋다. 치매 노인의 의사소통, 이해할 수 있게 낮은 목소리, 치매 노인의 속도에 맞춰서 말한다. 인격적으로 대한다. 아이 대하듯이 하면 안 된다. 반말 안 된다. 존댓말 써야 된다. 간결하고 짧은 언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좋다.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한다. 귀간주님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한다.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항상 현실을 알려준다. 비언어적인 표현, 제스처를 사용한다. 신체적인 접촉 어느 정도 괜찮다.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8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2. 체위를 변경할 때마다 압력받은 부위의 피부를 관찰한다. 3. 마찰력이 작용하도록 환자를 끌어당긴다. 4. 환자의 관절은 완전히 편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5. 대전자 두루마리를 다리 안쪽에 대주어 대퇴의 외회전을 방지한다. 정답은요? 2번 체위를 변경할 때마다 피부를 관찰한다.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체위 변경 2시간마다 하죠. 누워있을 때는 2시간마다, 앉아있을 때는 압력을 더 받기 때문에 1시간마다 하는 게 좋아요. 3번 마찰력이 작용하도록 환자를 끌어당긴다. 마찰도 되지만요. 탈골될 수 있어요. 절대 환자를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환자의 관절을 완전히 편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완전히 편 상태에서 부러질 수 있죠. 살짝 굽어 있는 게 좋다. 대전자 두루마리 다리 안쪽에 대주나요? 대전자 두루마리는요. 똑바로 누워있으면 이 골반이 밖으로 뻗어지기 때문에 골반을 안쪽으로 말아주는 것입니다. 대퇴가 아니죠. 허벅지가 아니죠. 엉덩이, 골반 쪽에다가 외회전 방지를 위해서 놔줍니다. 골반의 외회전 방지를 위해서 대전자 두루마리를 대준다. 족저, 굴곡, 하수족. 발이 이렇게 계속 누워있으면 발레리나처럼 쭉 뻗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발 지지대를 대준다. 의치 관리 방법은 1. 의치는 100% 과산화수소 용액으로 세척한다. 2. 빼낸 의치는 뜨거운 물로 살균한다. 3. 의치는 찬물에 담근 상태로 보관한다. 4. 의치를 건조시킨 후 착용하게 한다. 5. 의치를 끼우기 전 잇몸에 지용성 윤활제를 발라준다. 정답은요? 3번. 의치는 찬물에 담근 상태로 보관한다. 의치하면 무조건 찬물에 보관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깨지지 않게 한다. 촉촉하게 한다. 1번 의치는 과산화수소 용액으로 세척하지 않고요. 의치 세정제 또는 주방세제, 퐁퐁으로 세척을 합니다. 빼낸 의치는 뜨거운 물로 살균한다? 아니에요. 의치는 플라스틱 계열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쪼그라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물에 보관한다. 의치 세정제 뽀글뽀글 기포 나오는 거로 살균한다. 의치는 입에 넣을 때 약간 물에 적셔서 촉촉한 상태로 넣어야 돼요. 건조한 상태로 의치를 집어넣으면 잇몸에 딱 껴버리니까요. 의치를 끼우기 전에 잇몸에 지용성 윤활제를 발라준다. 이 지용성 윤활제까지는 필요 없다. 물에 이렇게 한번 촉촉하게 묻혀서 끼면 된다. 의치는 어느 순서로 끼냐? 윗니 끼고 아랫니 끼는 거예요. 윗니 빼고 아랫니 빼는 거예요. 항상 상하기 먼저입니다. 의치간호, 의치관리, 국가고시에 진짜 자주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의치는요, 중요한 게 찬물에 보관한다. 깨지지 않게 밑에 수건을 깔아놓고 닦아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찬물, 미온수에 닦는 거 괜찮다. 하지만 뜨거운 물은 안 돼요. 건조한 상태 안 돼요. 의치는 뭐에 닦냐? 가산화수소가 아니죠? 2% 증조수, 붕산수로 의치를 닦는다. 또 의치 세정제도 괜찮다. 치약으로 닦지 않습니다. 마모될 수가 있으니까. 의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둔다.
또 잇몸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의치를 뺀다. 적어도 6, 7시간은 뺀다. 렌즈 끼시는 분도 밤에 빼고 자죠.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하손을 주의하기 위해서 닦을 때 밑에다가 뭔가 깔아둔다. 수건을 깔아둔다. 이거예요. 의치는 언제 빼죠? 수술실 들어갈 때 또는 무의식일 때, 경련이 있을 때, 잘 때 의치를 뺍니다. 상처 드레싱 돕는 방법은 1. 상처 세척 용액을 차게 준비한다. 2. 조명을 어둡게 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3. 드레싱 세트를 환자마다 별도로 준비한다. 4. 전달 집게, 이동 겸자의 끝을 위로 향하게 유지한다. 5. 사용 후 혈액이 묻은 드레싱 세트를 뜨거운 물로 먼저 씻는다. 정답은요? 드레싱 세트는 환자마다 별도로 준비해야 돼요. 상처 용액 너무 차가우면은 안 좋다. 그냥 실온 정도가 좋겠습니다. 조명은 환하게 해야 상처 드레싱이 잘 된다는 거. 우리가 조명은요, 화장실도 환해야 되고요. 다 환해야 돼요. 그리고 대소변 처리할 때도 환해야지 잘 닦입니다. 임종 시에만 조명을 좀 차분하게 한다. 그 외에는 다 환하게 하는 거예요. 전달 집게, 이동 겸자의 끝은 아래를 향하게 유지한다 그랬어요. 사용 후 혈액이 묻은 드레싱 세트, 혈액, 체액, 단백질은요, 찬물로 먼저 씻어야 됩니다. 뜨거운 물에 응고가 되거나 얼룩이 지기 때문에 항상 찬물로 먼저 해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침상 목욕을 할 때 환자 사지를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는 목적은 1. 피부 보호, 2. 침구 오염 방지, 3. 정맥혈 귀환 촉진, 4. 미생물 전파 감소, 5. 관절 가동 범위 증가. 정답은요? 3번 정맥혈의 귀환 촉진, 혈액순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구강 간호 보조 활동은 1. 혀는 안쪽 깊숙이 닦는다. 2. 혈액 응고 장애가 있을 때는 치실을 사용한다. 3. 칫솔질을 할 때에는 치아의 안쪽 면을 먼저 닦는다. 4. 앞니의 안쪽 면을 닦을 때는 칫솔을 세워서 닦는다. 5. 치주염 환자의 앞니는 칫솔을 좌우로 강하게 문지르며 닦는다. 정답은요? 4번 앞니의 안쪽 면을 닦을 때는 칫솔을 세워서 닦는다가 되겠습니다. 혀는 안쪽 깊숙이까지 닦지 않는다. 구토할 수 있으니까 또는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혈액 응고장애가 있을 때는 치실 사용하지 않아요. 피 안 멈추면 안 되거든요. 혈액 응고장애 대표적인 거 혈우병 같은 거. 칫솔질을 할 때는 치아의 안쪽 면 먼저 닦는 게 아니죠. 상하게 앞니 그리고 어금니, 하하게 앞니, 어금니 이 순서로 닦습니다. 또 앞니는요, 위에서 아래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아야 됩니다. 회음부 간호를 돕는 방법은 1. 여성은 앙하이를 칠하게 한다. 2. 여성은 항문에서 질 쪽으로 닦아준다. 3. 남성은 치골, 음경, 귀두 순으로 닦아준다. 4.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은 포피를 뒤로 젖힌 후 귀두를 닦아준다. 5. 방광 내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여성은 글루타로 알데히드를 적신 거즈로 닦아준다. 정답은요? 4번 포경 수술하지 않은 남성 포피를 뒤로 젖힌 후 귀두를 닦아준다. 여성은 배횡하이를 취해야 되죠. 무릎을 위로 올려야 되죠. 항상 항문이 맨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요도 질 항문 순서이다. 남성은요. 귀음치항, 귀음치항. 남성 회음부간호 귀음치항. 귀도 앞부분 닦고 음경 닦고 치골 항문 닦고요. 그 포경수술 안 했으면은 이렇게 가려져 있죠. 껍데기까지 포피까지 뒤집어 까서 닦아라 이거예요. 또 방광 내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여성은 글루타르 알데히드를 적신 거즈로 닦아준다. 글루타르 알데히드는요, 높은 수준의 소독제예요. 피부에 쓰지 않습니다. 소독제 중요하다고 했죠? 높은 수준의 소독제 글루타르 알데히드예요. 이거는 이 피부나 인체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너무나 높은 수준의 소독제여서 이 피부에는 쓰지 않는다. 글루타르 알데히드 피부에 쓰지 않는다. 뭐 프랄 알데히드. 알데히드는 소독력이 너무 높아요. 곰으로 된 얼음 주머니 적용 방법은 1. 적용 부위를 최소한으로 노출한다. 2. 얼음 주머니를 피부에 직접 대어준다. 3. 얼음을 주머니 입구까지 가득 채운다. 4. 개방된 상처에는 30분 동안 적용한다. 5. 각이진 큰 얼음으로 주머니를 채운다. 여러분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상식을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 뭘까요? 1번 적용 부위를 최소한으로 노출한다. 2번은요. 피부에 직접 대면 안 되죠. 뭔가 감싸야 되죠. 또 얼음 주머니를 입고 가득 채우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채운다. 확실히는 몰라도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개방된 상처에는요. 얼음을 대겠어요? 안 되겠죠. 또 각이진 큰 얼음으로 주머니를 채우면은 이게 안 되죠. 조금만 얼음으로 채우는 것이 더 밀도가 좋겠죠.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냉요법의 원리, 혈관을 수축시켜서 조직으로 공급되는 산소와 대사 물질을 감소시키니까 출혈도 안 나온다. 수축되면은 피가 덜 나온다는 거예요. 얼음주머니 아이스백, 체온을 내린다. 통증을 완화시킨다.
지혈이 된다, 대사활동을 감소시킨다, 염증을 감소시킨다, 화농을 감소시킨다. 30분 정도 대준 다음에 1시간 정도 쉬어야지 동상 안 걸린다. 적용 부위를 최소한으로만 노출시킨다. 비정상적인 반응이 왔어. 즉시 보고한다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새빨개졌어요. 수포가 날았어요. 이럴 때는 보고해야 돼요. 얼음 주머니를 사용하면 안 되는 대상자가 있어요. 외상으로 조직이 막 파괴되어 있고 혈액순환이 너무 안 되는 사람 얼음 주머니 하면은요. 외상 조직 더 파괴되겠죠? 혈액순환 안 되겠죠? 수술 전날 시행하는 간호보조 활동은 수술하기 전날이에요. 1. 차가운 생리식염수로 관장한다. 전날 관장한다. 2. 심호흡과 기침 방법을 교육한다. 환자를 교육한다. 3. 수술 부위를 제모한 후 보습 로션을 바른다. 4. 환자의 옷이나 귀중품은 간호사실에 보관한다. 5.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음료수를 마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답은요? 환자를 교육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수술은 전신마취 수술이겠네요. 전신마취 수술을 하고 나면은요,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이랬을 때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의식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전날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술 전에는 금식하죠. 환자의 귀중품은 간호사실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환자 보호자가 보관해야 됩니다. 환자가 직접 보관해야 돼요. 수술 전에 간호, 환자가 알아야 될 내용을 수술 전날 교육을 다 합니다.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입으로 숨 쉬세요, 이런 것들을 교육합니다. 금식 필요하면은요, 금식 당연히 교육시키고요. 손톱의 매니큐어를 지운다. 왜? 이 환자 손톱 색깔로도 산소 포화도를 볼 수 있거든요. 털이 난 방향대로 민다. 제모의 범위는 수술 부위보다 넓고 길게 잡아라. 살균된 새 안전한 면도날을 사용한다. 제모제를 사용하기 전에 피부의 민감성 반응을 확인한다. 이런 것들까지 국가고시에 나와요. 문제. 다음날 충수 절제술이 예정된 환자에게 수술 전 금식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 드시면 안 돼요. 한 모금도 안 돼요. 얼음도 안 돼요. 이거예요. 얼음은요. 먹은 것의 2분의 1을 섭취량으로 생각하죠. 안 됩니다. 전신마취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환자에게 수술 당일 아침에 어떻게 해요? 매니큐어 지우세요. 이런 게 국가고시에 나와요. 전신마취 투여한 환자 수술 끝나도요. 기도 유지 우선 확보해야 됩니다. 수술하는 동안 이런 입에 있는 침, 가래 이런 이물질이 쌓여 있어요. 이거 기침하면서 호흡하면서 뱉어내지 않으면요. 흡인성 폐렴이나 무기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체를 올려주고 등 두들겨주면서 기침하세요, 심호흡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요. 전신마취 수술하고 나서는요. 이 수술 전 간호의 연장선의 문제인데요. 식도 위 내시경 전에 환자에게 뭘 설명해야 되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검사 전에 위장 내에 기포 제거제가 투여됩니다. 이런 문제 왜 나올까요? 우리가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환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식도 위 내시경 하기 전에 기포 제거제가 투여된대요. 기포가 많으면은 이게 식도가 잘 안 보이니까. 입원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은 1. 환자를 확인한 후 입원 팔찌를 채운다. 2. 집에서 가져온 약물은 버리게 한다. 3. 귀중품은 간호사실에 보관하게 한다. 4. 병동 안내는 같은 병실 환자에게 받게 한다. 5. 침상은 환자가 병실에 도착한 후에 준비한다. 정답은요? 1번 환자를 확인한 후 입원 팔찌를 채운다. 이게 맞겠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약물은 버리는 건 아니죠. 의사의 지시 하에 복용해야죠. 귀중품은 간호사실 아니죠. 보호자가 보관하거나 환자가 보관해야 됩니다. 병동 안내는요. 이 병원 사람들이 안내해야죠. 직원이 안내해야 되죠. 병실 환자가 하는 거 아니다. 침상은 환자가 병실에 도착한 후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빈 침상 환자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 줘야 되는 거죠. 침상 볼게요. 새로 환자가 입원했어요.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는 거 빈 침상. 침대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만들어 놓는 거죠. 개방 침상. 개 엑스레이실 갔어. 이미 입원했는데 잠깐 이동했어요. 엑스레이 촬영하러 검사실 갔어요. 이때 정리해 주는 거 개방 침상. 또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갈아주는 거 사용 중 침상이에요. 또 화상 입었어. 피부에 염증이 있어. 화상이나 피부 염으로 이 침구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환자. 크레들 침상, 공중에 이렇게 떠있죠? 골절 침상, 딱딱한 침대를 쓴다. 수술 후 침상, 고무포, 방수포를 깔아준다는 거.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간주에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